어이, 한지한 씨. 상은 잘 치르셨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발인까지는 안 건드리고 기다려줬잖아. 수화기 넘어 남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입금 안 되면 댁으로 찾아간다. 그 좁아터진 반지하 방에서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으면 돈 구해놔. 뚝 끊어진 전화기 앞에서 22살 지아는 오열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10년 전 죽은 아빠의 번호로 유언 같은 문자를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데려가 주라. 제발.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녀의 누추한 골목길을 가득 메운 것은 빚쟁이들의 승합차가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번쩍이는 검은 벤츠 수십 대가 그녀의 집 앞을 포위하고 있었죠. 지옥인 줄 알았던 그날 아침,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지안이 빗물에 젖은 채 비틀거리며 반지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녹슨 경첩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한지안의 품에는 검은 리본이 달린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안겨 있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냉골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지안이 신발을 벗으려다 말고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는 한지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가재도구에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텔레비전에도, 어머니가 아끼던 자개장에도, 심지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냉장고 문짝에도 붉은 딱지가 선명했습니다. 마치 집안 전체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만 같았죠. 한지안이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끝인가 봐.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반지하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어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지안의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김 실장이었습니다. 한지안이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씹어뱉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한지안 씨. 상은 잘 치르셨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발인까지는 안 건드리고 기다려줬잖아. 한지안이 전화기를 두 손으로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머니 잘 보내드렸어요.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지. 내일 아침까지 이자 입금해. 원금은 바라지도 않아. 이자 밀린 것만이라도 일단 넣어. 한지안이 울먹이며 사정했습니다. 실장님, 저 지금 장례 치르느라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며칠만, 딱 며칠만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알바를 해서라도. 김 실장이 말을 뚝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내일 아침 9시까지 입금 안 되면 댁으로 찾아간다. 그 좁아터진 반지하 방에서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으면 돈 구해놔. 알았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지아는 힘이 풀려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22살의 한지안이 감당하기에 세상은 너무나 가혹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흑, 흑,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지아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구석에 놓인 낡은 종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기 전 절대 버리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던 상자였습니다. 한지안이 홀린 듯 기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은색 폴더폰 하나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쓰던 휴대폰이었습니다. 한지안이 옷소매로 폴더폰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전기를 찾아 연결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띠링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액정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배경화면 속에서 12살의 한지안이 V를 그리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지안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한지안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소록을 뒤졌지만 저장된 번호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지안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거나 없는 번호일지도 모를 죽은 아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딸의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한지안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나 지안이야. 엄마도 갔어. 오늘 장례 치르고 왔어. 나 너무 무서워, 아빠. 빚쟁이들이 내일 집으로 온대.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나 좀 데려가 주라. 제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떴지만 답장이 올 리 없었습니다. 한지아는 폴더폰을 가슴에 품고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갈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거세게 들려왔고 한지아는 탈진하듯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웅, 우웅. 땅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묵직한 진동 소리에 한지안이 눈을 떴습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반지하 방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안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말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왔구나. 한지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는 그쳤는데 창밖이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한지안이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벽이 아니라 거대한 자동차의 차체였습니다. 검은색의 육중한 차체가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지안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빚쟁이들이 이렇게 큰 차를 타고 올 리가 없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한지아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념한 듯 현관문 고리를 잡았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기익. 녹슨 철문이 열리고 한지안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한지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폐지 줍는 리어카가 겨우 지나다니는 좁고 지저분한 빌라 골목에 최고급 세단인 벤츠 S클래스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림잡아도 2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검은 차체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행렬은 골목 입구부터 한지안의 집 앞까지 빈틈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겁에 질려 전봇대 뒤나 담벼락 너머로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들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석상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덩치가 곤만하고 인상이 험악한 사내 수십 명이 한지안이 나오자
일제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지아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김 실장님이 보내서 오셨나요? 한지안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행렬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벤치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또각, 또각하며 적막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걸어 나온 남자는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신사였습니다. 은회색이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몸에 딱 맞는 더블 브레스트 수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태윤이었습니다. 서태윤이 천천히 한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지안은 겁에 질려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서태윤은 한지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퉁퉁 부은 눈, 그리고 낡은 티셔츠 차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지안의 등 뒤로 열려있는 현관문 안쪽을 힐끔 보았습니다. 덕지덕지 붙은 붉은 압류 딱지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태윤의 미간이 참혹하게 구겨졌습니다. 그가 뒤에 서 있는 비서에게 짧게 손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태윤이 다시 한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강인해 보이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태윤은 아무 말 없이 한지안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한지안이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체구의 남자가 한지안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흙탕물이 튀어있는 시멘트 바닥에 명품 바지가 닿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말이죠. 한지아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 아저씨? 서태윤이 품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한지안이 문자를 보냈던 아빠의 낡은 폴더폰과 똑같은 기종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아니, 그 문자를 받은 바로 그 전화기였습니다. 서태윤이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의 액정을 한지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빠 나 무서워라는 문자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서태윤의 굵은 목을대가 울컥 움직였습니다. 그는 억눌린 목소리로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한지안이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는 누구신데 제 문자를. 서태윤이 고개를 들어 한지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형님이 남기신 이 번호가 다시 울리기만을. 형님이라니요? 저희 아빠를 아세요? 서태윤은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뒤에 도열한 수십 명의 사내들을 향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전원 주목. 인사드려라. 큰형님 따님이시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골목을 가득 메운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절도 있는 동작이 마치 군대와도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를 모시러 왔습니다. 쩌렁쩌렁한 함성이 좁은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전봇대 위에 앉아있던 비둘기 떼가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담벼락 뒤에 숨어있던 동네 주민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아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에 벤츠 군단, 90도로 머리를 숙인 조폭 같은 아저씨들, 그리고 아빠의 폰을 들고 있는 중년의 신자.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지만 눅눅한 곰팡이 냄새 대신 서태윤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태윤이 정중하게 벤치의 뒷문을 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타시죠.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지안이 홀린 듯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소녀인 줄 알았던,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져 죽을 날만 기다리던 한지안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지안의 작고 거친 손이 서태윤의 크고 단단한 손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졌습니다. 미끄러지듯 달리는 벤츠 S클래스의 뒷좌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한지안이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낡은 천가방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달동네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죠. 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이 구름처럼 부드러웠지만 한지안에게는 오히려 가시방석처럼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서태윤은 조각상처럼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안이 곁눈질로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셔츠 소매 끝으로 살짝 보이는 손목의 굵은 흉터가 그가 평범한 기업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좌석에 앉아있던 비서가 뒤로 몸을 돌리며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자가 회장님께 직접 사죄드리고 싶다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서태윤이 무심하게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지안에게 욕설을 퍼붓던 사채업자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입가가 터져 피투성이가 된 채 덩치 큰 사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댁 따님이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한지안이 화면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서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화면 속의 김 실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조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거라고 했을 텐데 잘못했습니다. 이자고 원금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서태윤이 화면을 꺼버리며 비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치워라. 다시는 지안이 근처 반경 1km 내에 얼씬도 못하게 해. 만약 또 눈에 띄면 그땐 파묻는 걸로 안 끝난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지안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파묻는다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 한지안은 자신이 지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차는 어느새 복잡한 서울 도심을 지나 남산 자락의 한적한 도로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들이 이어지더니 곧이어 육중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마치 요새처럼 지어진 거대한 대저택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한지안은 차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낼 곳이라고요? 서태윤이 차에서 내리며 한지안을 에스코트했습니다. 형님이, 아니 자네 아버님이 생전에 딸과 함께 살고 싶어 마련해 두신 집이다. 주인 없는 집을 우리 놈들이 관리만 하고 있었어. 이제야 진짜 주인이 왔군. 현관 앞에는 덩치 큰 아저씨들이 10여 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차림새가 기괴했습니다. 검은 정장 위에 하얀 풀이 달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험악한 얼굴에 앙증맞은 앞치마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광경이었죠. 다녀오셨습니까? 아가씨. 우렁찬 복명복창 소리에 한지안은 귀가 멍멍했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곰처럼 덩치가 큰 조직원 하나가 수줍게 웃으며 슬리퍼를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푹신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한지안이 쭈뼛거리며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집안은 궁전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안의 눈에 들어온 건 화려함보다 이질감이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넓고 차갑고 높았습니다. 서태윤이 2층 계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방은 2층 제일 안쪽이다. 씻고 내려와라. 식사 준비해 놓겠다. 한지아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터덜터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공주님 방처럼 꾸며진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위에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와 새 옷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아는 침대 귀퉁이에 앉아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라면을 먹던 자신이 오늘은 이런 곳에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인용 긴 식탁 끝에 한지안이 앉았고 반대편 끝에 서태윤이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스테이크와 랍스터, 각종 고급 요리가 뷔페처럼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아는 포크를 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주변으로 앞치마를 두른 덩치들이 팔짱을 끼고 한지안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분위기였죠. 서태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입에 안 맞느냐? 박가놈이 양식 자격증이 있어서 시켜봤는데 별로면 한식으로 바꾸라고 하겠다. 요리사 모자를 쓴 덩치 하나가 울상인 표정으로 한지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지안이 고개를 저으며 나이프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지안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서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빚이 사라지고 벤츠를 타고 대저택에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일이겠지만 한지안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저씨,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서태윤이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말하지 않았나? 형님 딸이니까. 그러니까 그 형님이라는 우리 아빠가 도대체 뭐 하던 분인데요? 한지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빠가 무역회사 다니다가 사고로 죽은 줄 알고 사셨어요. 근데 아저씨들, 솔직히 평범한 회사원 아니잖아요. 아까 김 실장님 영상 통화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한지안이 주변에 서 있는 덩치들의 허리춤을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정장 재킷 사이로 언뜻 보이는 불룩한 무언가, 그리고 손등에 새겨진 문신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조폭. 맞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태윤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긍정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한지안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도 깡패 두목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거고, 엄마암 걸려서 병원비 없어 쩔쩔맬 때, 빚쟁이한테 머리채 잡힐 때, 아빠는 이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예요? 서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서태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안의 아버지가 조직을 청산하고 양지로 나오려다 변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 과정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봤자 구차한 핑계로 들릴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서태윤의 짧은 사과에 한지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지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돈으로 해결해 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요,
저 이런 검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싶지 않아요. 깡패딸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사느니 차라리 알바하면서 빚 갚는 게 마음 편해요. 한지안이 의자를 박차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갈래요. 집에 보내주세요. 서태윤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저 아가씨 아니에요. 그냥 한지안이에요. 갈 곳은 있습니까? 그 반지 앞 방 이미 집주인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나가면 김 실장 같은 놈들이 또다시 냄새를 맡고 달려들 겁니다. 그래도 싫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이랑 이런 으리으리한 감옥에 갇혀 있느니 길바닥이 나아요. 한지안이 식당을 뛰쳐나가 현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서태윤의 비서실장인 강 실장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전무 쪽에서 움직였습니다. 서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뭐, 아가씨 존재를 언론에 흘린 것 같습니다. 벌써 집 앞에 기자들이 깔렸습니다. 서태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달려가려는 한지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한지안은 뒷걸음질 쳤지만 서태윤은 한지안을 지나쳐 거실의 두꺼운 커튼을 확 걷어 젖혔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한지안이 서태윤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대문 방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방송국 중계 차량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떼 같았습니다. 서태윤이 낮게 뉴스 헤드라인을 음조렸습니다. 금강그룹고 한 회장의 숨겨진 딸 등장, 조폭 기업의 후계자인가? 경영권 분쟁에 새로운 불씨되나? 한지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태윤이 다시 한지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은 보호자가 아닌 전쟁을 앞둔 장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아가씨는 그냥 한지안이 아니라 재벌가 경영권 다툼의 희생양이자 조폭의 딸로 전국에 생중계될 겁니다. 그게 아가씨가 원하는 평범한 삶입니까? 한지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밖에서 터지는 플래시 불빛이 창문을 넘어 거실 안까지 번쩍거렸습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낯선 성안이 그나마 안전한 참호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이 한지안을 질식시켰습니다. 한지안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대기실. 전신 거울 앞에 선 한지안이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며칠 전까지 추리닝 바람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먹던 한지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깨선이 드러나는 순백의 실크 드레스가 마른 몸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헤어와 메이크업은 그녀를 완벽한 재벌가 영예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안의 표정은 사형대에 오르는 죄수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발라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정말 인형 같으세요. 오늘 파티 주인공은 단연 아가씨라니까요. 한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 자락을 꽉 쥐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아니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잘 꾸며진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서태윤이 들어왔습니다. 그 역시 평소의 검은 정장 대신 격식 있는 턱시도를 입고 나비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었습니다.
서태윤은 굳어있는 한지안을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다가와서 한지안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까? 한지안이 거울을 통해 서태윤과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나가야 해요?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일까요? 깡패 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해요? 서태윤이 한지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감히. 오늘 이 자리는 아가씨를 후계자로 공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한 회장님의 딸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켜야 할 주인이 있다는 걸, 저들에게 경고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어깨 펴세요. 한지안이 깊게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떨 거 없습니다. 아가씨 뒤에는 제가 있고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서태윤이 내민 팔을 한지안이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자 사회자의 들뜬 멘트와 함께 육중한 문이 양옆으로 열렸습니다. 자, 드디어 입장하십니다. 금강그룹고 한용운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 한지안 양입니다. 와! 수백 명의 박수 소리와 함께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한지안에게 꽂혔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연예인들, 그리고 펜스를 치고 대기하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팡! 팡! 팍팍팍!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릴 것 같은 섬광 속에서 한지안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한 순간 서태윤이 한지안의 팔을 단단히 잡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서태윤이 앞만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앞만 보고 걸으십시오. 절대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한지안은 서태윤의 리드의 의지에 붉은 카펫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누군가 샴페인 잔을 든 채 다가왔습니다.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안경 너머로 숨긴 남자, 최민혁 전무였습니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미인이십니다. 최민혁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한지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태윤이 한지안의 앞을 미세하게 가로막으며 최민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최 전무, 비키지. 최민혁이 뻔뻔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도 참. 조카분이 처음 오셨는데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돌아가신 형님을 얼마나 잘 모셨는데 말입니다. 최민혁은 서태윤의 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지안에게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안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안 양, 세상이 참 좁으면서도 무섭죠? 어제까지 반지하 곰팡이 냄새 맡던 분이 오늘은 샹들리에 아래에 있고 말입니다. 한지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최민혁이 한지안의 드레스 자락을 눈으로 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신데렐라 놀이는 자정이 되면 끝납니다. 이 유리구두가 언제까지 버텨줄지 참 궁금하네요. 산산조각이 나면 꽤 아플 텐데. 한지안이 입술을 깨물며 최민혁을 쳐다보았습니다. 서태윤이 최민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주둥이 닥치고 꺼져. 최민혁은 밀려나면서도 여유롭게 잔을 들어 보이고는 유유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태윤이 한지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짖는 개일 뿐입니다. 곧 정리될 겁니다. 하지만 한지안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의 음악 소리가 불협화음처럼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행사가 무르익자 서태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장내가 정숙해졌습니다. 서태윤이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금강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창업주 한용운 회장님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객석에서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분의 유지가 담긴 유일한 핏줄, 한지안 양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지안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단상 위로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서태윤이 한지안에게 마이크를 넘겨주려던 찰나였습니다. 잠깐, 날카로운 고성이 장내를 갈랐습니다. 단상 바로 아래 최민혁이 손을 번쩍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음악이 뚝 끊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최민혁에게 쏠렸습니다. 최민혁이 비열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서태윤 회장님, 순서가 틀렸잖습니까? 소개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죠. 검증 말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최민혁? 경호원. 하지만 경호원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최민혁이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와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뜯어 허공에 뿌렸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여자는 가짜입니다. 최민혁의 폭탄 선언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리며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지아는 멍하니 최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짜라니? 내가 가짜라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서태윤이 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혁이 심어둔 바람잡이 기자들이 펜스를 넘어 무대 위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이 서태윤을 몸으로 밀치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회장님, 가짜라는 게 사실입니까? 어디서 데려온 겁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서태윤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민혁은 그 틈을 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 카메라에 비쳤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입수한 친자 확인 결과입니다. 불일치 99.9% 불일치입니다. 서태윤 회장이 어디서 굴러먹던 가난한 소녀를 데려와서 회장님 딸로 둔갑시키고 회사를 사유화하려는 수작입니다. 한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불일치. 선명한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분명 아빠 폰이 맞는데, 엄마가 아빠 폰이라고 했는데, 왜 내 기억이 조작된 건가? 아니면 엄마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 혼란 속에 빠진 한지안의 귀에 최민혁의 독설이 꽂혔습니다. 저 여자의 모친은 한 회장님과 일면식도 없는 술집 여자 출신이고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낳아서 이 계자식아 닥치지 못해. 서태윤이 이성을 잃고 기자들을 밀쳐내며 최민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퍽! 서태윤의 주먹이 최민혁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최민혁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찍어. 다 찍어. 저게 조폭놈들의 본색이다. 폭력으로 기업을 삼키고 가짜 상속녀를 내세워 주주들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 최민혁은 바닥에 쓰러진 채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지안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맞지? 유리구두는 깨졌어.
너 같은 천한 것이 낄 자리가 아니야. 사람들의 눈빛이 동정에서 경멸로, 호기심에서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지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난 가짜가 아닌데.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태윤은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눌린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아나, 도망쳐. 여긴 함정이야. 한지아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비참한 구경거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곳에 1초라도 더 있다가는 질식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지안이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툭! 하이힐 한 짝이 벗겨졌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상구를 향해 맨발로 질주했습니다. 저 여자 잡아. 도망간다.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한지아는 비상구 문을 거칠게 밀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찢어진 드레스 자락이 계단에 끌렸고 맨발의 밟히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감촉만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세상은 다시 그녀를 철저하게 혼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혼자였던 그 냄새나는 반지하 방이 천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잔인한 밤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지 1시간 후 한강대교 위 차가운 강바람이 한지안의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쪽 굽이 부러진 하이힐은 진작에 벗어 던졌고 한지안의 맨발은 시커먼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한지안이 난간을 붙잡고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귓가에는 아까 파티장에서 들었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짜래. 내가 사기꾼이래. 한지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윤 아저씨가 피를 토하며 싸우는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그곳에 1초라도 더 있다가는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눅눅한 반지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보다 잠시나마 가족이 생겼다고 착각했던 자신이 더 비참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지옥도 끝날까? 한지안이 홀린 듯 난간 위로 상체를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있으면 감기 듭니다, 아가씨. 등 뒤에서 들려온 온화한 목소리에 한지안이 화들짝 놀라며 난간을 놓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낡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눌러 쓴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벤츠 군단의 험악한 아저씨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한지안이 몸을 웅크리며 경계했습니다. 누구세요? 기자예요? 저 할 말 없어요. 저리 가요. 노신사는 허허 웃으며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한지안에게 건넸습니다. 기자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아가씨 아버님, 그러니까 한용운 회장님의 오랜 버시자 법률 대리인이었던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한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친구요? 네. 그리고 아가씨가 문자를 보냈던 그 휴대폰 번호 10년 동안 해지하지 않고 요금을 납부해 온 사람이기도 하죠. 그 폰의 위치 추적 기능을 켜두었거든요. 태윤이가 무력으로 아가씨를 지키는 칼이라면 저는 아가씨를 위해 진실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박 변호사가 손짓으로 다리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번쩍이는 벤츠가 아닌 연식이 꽤 되어 보이는 낡은 그랜저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타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아가씨가 꼭 봐야 할 진실입니다. 한지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갈 곳이라곤 차가운 강물 속 아니면
저 낡은 차 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한지아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박 변호사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구도심의 허름한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켜켜이 쌓인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고 벽면은 법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죠. 박 변호사는 곧장 구석에 있는 낡은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리고 박 변호사가 그 안에서 녹슨 틴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민혁 전무가 유전자 검사지를 조작할 건 예상했습니다. 그 친구는 옛날부터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가씨, 혈연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틴 케이스를 한지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손때 묻은 낡은 가죽 다이어리와 구형 소형 녹음기 그리고 한지안의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녹음기를 집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치지직. 잡음 섞인 소음이 들리더니 곧이어 굵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녹음되는 건가? 안녕, 지아나 아빠다. 한지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꿈에서나 그리던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너는 아주 예쁜 숙녀가 되어 있겠지. 녹음기 속의 아빠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지아나 아빠가 널 떠난 건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아빠는 깡패였다. 주먹으로 먹고 살고 남을 해치며 살았어. 근데 네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무서워지더구나. 내 딸이 깡패 딸 소리를 듣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 한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 다이어리 위로 번졌습니다. 그동안 아빠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결심했다. 이 시궁창 같은 조직을 깨끗한 회사로 만들기로. 피 묻은 돈이 아니라 땀 흘린 돈으로 널 키우고 싶어서. 근데 이 바닥이 쉽게 발을 뺄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구나. 내 적들이 너와 엄마를 노릴까봐.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 목소리는 점점 물기로 젖어들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맡겨둔 이 다이어리에는 내가 지난 10년 동안 회사를 양지화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기록과 최민혁이 저지른 불법 비자금 내역이 들어있다. 이건 널 지켜줄 마지막 무기야. 지아나, 넌 깡패의 딸이 아니다. 넌 수많은 사람을 책임질 기업가의 딸이고 무엇보다 이 아빠가 목숨 바쳐 사랑한 내 전부다. 부디 행복해라. 사랑한다. 딸칵. 녹음이 끊겼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한지안의 오열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으흐흑. 아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 미워했는데. 박 변호사가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 역시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단 한순간도 아가씨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벤츠 군단도 이 낡은 일기장도 모두 회장님이 아가씨를 위해 남겨둔 사랑입니다. 한지아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이어리 뒷장이 유난히 두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뒷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용, 최민혁 살인 청부 자금 내역.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송금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들이 풀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한지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뭐예요? 살인 청부라니요? 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이어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사고를 당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기록 같군요. 최민혁이 10년 전 회장님을 사고로 위장해 처리하라고 청부업자에게 돈을 보낸 내역입니다. 그럼 우리 아빠 사고가 아니라 최민혁이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민혁은 회사가 양지화되면 자신의 비자금, 줄이 끊길까봐 회장님을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가씨마저 제거하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겠죠. 한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 서늘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혁? 그 뱀 같은 남자가 아빠를 죽이고 나를 가짜로 몰고 태윤 아저씨까지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한지안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아가씨. 한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민혁이 그랬죠. 제가 가짜라고, 쥐새끼처럼 숨으라고. 근데 어쩌죠? 저 진짜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목숨 걸고 만든 그 회사, 아빠를 죽인 살인자한테는 절대로 못 줘요. 한지아는 아버지가 남긴 다이어리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구석에 있던 슬리퍼를 한지안의 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신으시죠. 맨발로 싸울 순 없잖습니까? 한지안이 퉁퉁 부은 발에 슬리퍼를 신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태윤 아저씨한테. 지금 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최 전무가 사람들을 풀었을 겁니다. 아까 호텔에서 도망치셨으니 더더욱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을 텐데요. 알아요. 근데 이제 안 숨어요. 아빠는 날 지키려고 숨었지만 난 아빠를 지키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갈 거예요. 가서 보여줘야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박 변호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중절모를 고쳐 썼습니다. 형님이 보셨다면 춤이라도 추셨겠군요.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낡은 그랜저가 다시 시동을 걸고 어둠을 뚫으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아는 조수석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태윤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아, 너 어디야? 괜찮은 거야? 서태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저씨, 저 괜찮아요. 지금 박 변호사님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박 변호사?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어. 내가 금방 갈게. 아니요. 피하지 않아요. 한지안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증거 찾았어요. 아빠가 남긴 다이어리요. 거기에 최민혁이 아빠 죽인 증거, 비자금 내역 다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서태윤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이사회라고 했죠? 거기로 갈게요. 위험해. 최민혁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저씨가 있잖아요. 아저씨가 저 지켜줄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서태윤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목숨 걸고 지킨다.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할 거야. 그럼 됐어요. 내일 봐요, 아저씨.
가서 그 사람 박살 내버려요. 한지아는 전화를 끊고 다이어리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1시간 전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던 유약한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유리구두 대신 전투화를 신고 벤츠 대신 낡은 차를 탔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도망쳐 나온 신데렐라가 아니라 빼앗긴 왕국을 되찾으러 가는 여왕의 눈빛이 밤거리의 네온 사인보다 더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강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석인 회장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바로 옆자리에 최민혁 전무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메웠습니다. 최민혁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조용히들 하세요. 다들 뉴스 보셨을 겁니다. 서태윤 회장은 폭력 사태로 물의를 빚었고 그가 데려온 가짜 딸 소동으로 회사 이미지가 바닥을 쳤습니다. 주가 방어를 위해서라도 오늘부로 제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이미 최민혁에게 매수된 이사 하나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찬성합니다. 회사가 흔들리는데 최 전무님 같은 분이 중심을 잡아야죠. 최민혁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통과된 걸로 알고 쾅 마이너스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먼지가 이는 입구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중절모를 쓴 박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어제 파티장에서 도망쳤던 그 소녀 한지안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붓기가 남은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서태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곰 같은 덩치의 조직원들이 병풍처럼 들어와 회의실을 에워쌌습니다. 한지안이 최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만장일치입니까? 최민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경비,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사기꾼들을 끌어내. 하지만 경비원들은 서태윤과 조직원들의 살벌한 눈빛에 제압당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태윤이 한지안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한용운 회장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한지안이 그 자리에 앉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안이 품에 있던 낡은 다이어리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기꾼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최민혁 전무. 최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다이어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사람들 감시하려고 10년 동안 쓴 업무 일지예요. 여기 당신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회사 돈 빼돌린 내역, 날짜, 금액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한지안의 말에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 횡령이라니? 그게 사실입니까? 최 전무. 최민혁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계집애가 조작한 거예요. 증거 있어? 한지안이 박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최민혁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만 잘 처리해 주시면 병원 증축 비용은 제가 전액 지원하죠.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로 나오게만 하면 됩니다.
그 애가 가짜여야 내가 회사를 먹을 거 아닙니까?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조작? 그럼 어제 그 검사가 다쇼였어? 진짜 회장님 핏줄이 맞는 거야?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최민혁은 뒷걸음질 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서태윤이 최민혁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최민혁. 제 발로 경찰서로 갈래? 아니면 내 손에 끌려갈래? 궁지에 몰린 최민혁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미리 매수해둔 사설 보안업체 팀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막탄이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피해. 뭐야? 앞이 안 보여. 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몰려들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서태윤이 연기를 해치며 소리쳤습니다. 지안아, 내 뒤에 있어. 최민혁 잡아. 조직원들이 최민혁을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엉겨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최민혁은 혼란을 틈타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연기 속에서 한지안을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다 죽여버릴 거야. 최민혁이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서태윤이 쫓아가려 했지만 한지안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놔두세요. 지금 쫓아가면 위험해요. 서태윤이 분을 사기며 멈춰섰습니다. 잠시 후 연기가 거치고 소란이 가라앉았습니다. 한지아는 엉망이 된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떨고 있는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유약한 한지안이 아니었습니다. 들으셨죠? 진짜 범인이 누군지. 한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최민혁 전무를 해임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불만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안이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태윤이 다가와 한지안의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한지안은 비로소 긴장이 풀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망쳤던 신데렐라가 여왕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근교의 대형 놀이공원. 폐장 시간이 지났지만 놀이공원의 불빛은 화려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금일 대관 금강 가족의 밤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죠. 서태윤이 한지안의 생일을 맞아 통째로 빌린 것이었습니다. 텅 빈 놀이공원에 몽환적인 왈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동화 같은 풍경 속에 세상에서 가장 이질적인 집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검은 정장의 덩치들이, 머리에는 미키마우스, 토끼, 고양이 귀 머리띠를 하나씩 하고 회전목마 앞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자, 줄 맞춰. 아가씨 오신다. 추러스 들고. 웃어, 임마. 웃어. 중간 보스급 되는 곰 삼촌이 소리치자 양손에 솜사탕과 추러스를 든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했습니다. 그 길 끝에서 한지안과 서태윤이 걸어왔습니다. 한지안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태윤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도 앙증맞은 분홍색 리본 머리띠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한지안이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그거 진짜 안 어울리는 거 알아요?
완전 험악한 토끼 같아요. 서태윤이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굳이 씌워줘서 생일이지 않습니까? 장례 치르느라 못 챙겨드린 거 형님 대신 저희가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렁찬 떼창이 시작됐습니다. 군가인지 생일 축하 노래인지 알 수 없는 굵은 목소리가 놀이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3단 케이크가 등장했고 한지아는 촛불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나 이제 안 외로워. 나한테 가족이 이렇게나 많이 생겼어. 촛불을 끄자 폭죽이 터졌습니다.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아이처럼 환호하며 한지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누군가는 자기 덩치만 한 대형곰 인형을 안겨주었습니다. 한지아는 그 투박하고 거친 손길들 속에서 진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과분할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씨, 바이킹 타러 가시죠. 제가 맨 끝자리 맡아놨습니다. 야, 이 무식한 놈아. 식사하시고 바로 바이킹 타면 토해. 회전목마부터 타셔야지. 삼촌들의 실랑이를 보며 한지아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22회를 살면서 이렇게 소리내어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한지안이 회전목마에 올랐습니다. 서태윤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손을 흔드는 한지안의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태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서태윤이 황급히 품에서 약통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려 약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지안이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통증을 참아냈습니다. 지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혹사해온 대가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안이 회전목마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태윤 아저씨, 빨리 와요. 같이 타요. 서태윤은 억지로 고개를 들고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야는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놀이공원을 빠져나온 벤츠 행렬은 고속화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한지아는 무릎 위에 놓인 대형곰 인형을 꼭 껴안고 창밖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에는 아까 삼촌들과 찍은 우스꽝스럽고도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리본 머리띠를 쓴 서태윤과 부의를 하며 찍은 셀카를 보던 한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아까 회전목마 탈 때 표정 진짜 웃겼던 거 알아요? 나중에 이거 인화해서 액자로 걸어둘 거예요. 한지안이 고개를 돌려 옆자리의 서태윤을 보았습니다. 서태윤은 눈을 감고 시트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쳐 지나갈 때마다 서태윤의 얼굴이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빛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꽉 쥐고 있는 그의 주먹이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주무세요? 한지안이 서태윤의 팔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태윤의 몸이 힘없이 한지안 쪽으로 스르르 기울어졌습니다. 툭! 서태윤의 고개가 한지안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해야 할 체온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저씨, 왜 이래요? 아저씨. 한지안의 비명에 앞좌석의 운전기사가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태윤의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한지안의 하얀 드레스를 적셨습니다. 쿨러, 커.
서태윤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피를 토해냈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한지아는 피범벅이 된 서태윤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피 토해요. 차 세워요. 아니, 병원으로 가요. 빨리요. 차 안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태윤의 뺨을 때리며 의식을 확인하려 했지만 서태윤은 이미 눈이 뒤집힌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거칠고 불규칙하게 쇳소리를 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인데, 행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지안의 눈에서 공포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처럼 가지 마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제발. 한지안의 절규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복했던 생일 파티는 피로 물든 비극이 되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본부 차량 전원 비상등 켜, 최단 거리 병원으로 뚫어, 막는 차는 다 밀어버리고라도 달려, 무전기를 든 운전기사의 절박한 고함과 함께 20여 대의 벤츠 군단이 동시에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아는 뒷좌석에서 피투성이가 된 서태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서태윤의 호흡은 이미 쇳소리를 내며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아저씨, 눈 좀 떠봐요. 제발요. 한지안의 하얀 드레스는 검붉은 피로 물들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세요. 다 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뭉개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지안에 무너지는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전목마 앞에서 웃던 서태윤의 미소가 잔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신은 어째서 행복을 주자마자 이자까지 쳐서 도로 빼앗아 가려 하는 걸까요? 한지아는 서태윤의 차가워지는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아빠처럼 가지 마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 이사회장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도망쳤던 최민혁이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특수부 검사가 앉아 최민혁을 신문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최 전무님 말씀은 금강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가 서태윤 회장의 지시였다는 겁니까? 최민혁이 거짓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님. 저는 그저 월급쟁이 임원일 뿐입니다. 깡패 출신인 서태윤 회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도 제 가족도 다 죽인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오늘 이사회에서 공개된 횡령 장부는요? 그것도 다 서태윤 회장이 조작한 겁니다. 자기가 횡령한 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가짜 장부를 만든 거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데려온 그 한지안이라는 여자애, 걔도 다 가짜입니다. 검사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가짜요? 네. 서태윤 회장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어디서 굴러먹던 가난한 소녀를 데려와서 회장님 딸로 둔갑시킨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이죠. 제가 그걸 막으려다가 오늘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검사님. 최민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검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아니, 서태훈과 한지안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스스로 검찰의 칼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검사가 인터폰을 눌러 수사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압수수색팀 보내. 서태훈 신병 확보하고 한지안도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체포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벤츠 행렬이 들이닥치자 의료진들이 뛰쳐나왔습니다. 한지아는 이동식 침대에 실려가는 서태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함께 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저씨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서태훈의 동공을 확인하더니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식도 정맥류 파열입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요. 당장 수술방 잡아. 코드 블루 띄워. 수술실 문이 닫히고 서태훈의 모습이 사라지자 한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드레스, 헝클어진 머리, 눈물로 얼룩진 얼굴. 몇 시간 전 파티장의 여왕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벼랑 끝에 몰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복도에는 곰 삼촌을 비롯한 금강의 식구들이 가득 찼지만 누구 하나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침울한 공기가 납덩이처럼 짓눌렀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정장을 입은 낯선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비키세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이 응급실 입구를 막고 있던 조직원들을 밀치며 들어왔습니다. 곰 삼촌이 험악한 표정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 병원이야. 환자 가족들 안 보여? 수사관이 품에서 영장 하나를 꺼내 곰 삼촌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금강그룹 서태훈, 한지안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한지안 씨 어디 있습니까? 서태훈 회장과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한지안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수사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체포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최민혁 전무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서태훈 회장이 과거 조직폭력배 자금으로 회사를 세탁했고 이번엔 가짜 딸을 내세워 회사를 먹튀하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지안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최민혁이 도망친 게 아니라 더 큰 덫을 놓기 위해 검찰로 갔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때마침 병원 로비의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조폭 기업 금강그룹, 검찰 정격 압수수색. 검찰 서태훈 회장과 가짜 상속녀의 대국민 사기극 수사 착수. 최민혁 전무 나도 협박당했다. 내부 고발. 서 회장의 살인 교사 혐의도 제기. 화면에는 어제 파티장에서 찍힌 한지안의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자막들이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놀이공원에서 찍힌 행복했던 사진들은 범죄 수익으로 호화 파티 즐기는 조폭들이라는 제목으로 둔갑해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수술실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태훈 회장 지금 안에 있습니까? 도주 우려가 있으니 신병 확보해야겠습니다. 비키세요. 수사관들이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안 돼. 한지안이 비명을 지르며 수술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양팔을 벌려 수사관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조사가 중요해요? 지금 수술 중이잖아요. 건드리지 마요.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수사관들이 강제로 한지안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복도에 대기하던 금강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락부락한 덩치들이 수사관들을 에워싸자 험악한 기세가 충돌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 변호사가 사색이 되어 뛰어왔습니다. 멈추시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박 변호사가 한지안과 수사관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수사관이 박 변호사를 알아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의뢰인 변호하시려면 서로 가서 하시죠. 박 변호사가 한지안을 부축하며 수사관에게 따졌습니다. 수술 중인 환자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강제 집행이라니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할 짓입니까? 만약 서 회장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검찰이 책임질 겁니까? 수사관이 칙 하고 혀를 차며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습니다. 수술 끝날 때까지만 대기하죠. 하지만 병원 밖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수사관들이 수술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진을 쳤습니다. 한지아는 박 변호사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최민혁이 자백이라니요? 박 변호사가 한지안을 구석으로 데리고 가 심각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가씨. 최민혁이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형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모든 죄를 서 회장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네, 횡령뿐만이 아닙니다. 10년 전 아버님 사고, 그것까지 서 회장님이 사주한 거라고 진술했답니다. 자기는 서 회장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한지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이 저지른 살인 교사를 피해자인 서태훈에게 덮어씌우다니.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여론이 최민혁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서 회장님은 조폭 출신이라는 주홍 글씨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말을 더 믿는 법입니다. 이대로 서 회장님이 깨어나지 못하시면 모든 누명을 쓰고 범죄자로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아가씨도 공범으로 감옥에 가게 될 거고요. 한지아는 수술실의 붉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윤 아저씨는 쓰러졌습니다. 아빠가 남긴 회사는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지안이 고개를 돌려 복도에 서 있는 식구들을 보았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밀려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곰 삼촌과 조직원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빠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사람들도 모두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혀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입니다. 한지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눈동자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아가씨.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박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한지안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상태로 카메라 앞에 서시겠다고요? 위험합니다. 기자들이 아가씨를 물어뜯으려 할 겁니다. 한지안이 자신의 피 묻은 드레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아빠는 날 지키려고 숨었지만 나는 안 숨어요. 그게 내 방식이에요. 한지아는 떨리는 다리를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 한지안이 수술실 문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버텨요. 이번엔 내가 아저씨 지킬게요. 한지안이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피 묻은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패배한 병사가 아니라 최후의 결전을 위해 전장으로 나가는 여전사의 모습 같았습니다. 한지안이 로비를 향해 걸어가자
곰 삼촌과 조직원들이 길을 터주며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검찰, 그리고 시민단체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병원 로비. 그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22살의 한지안이 홀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대학병원 로비는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설치한 카메라 조명들이 병원 로비를 하얗게 태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관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금강그룹의 조직원들이 뒤엉켜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혼란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한지안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피로 얼룩진 하얀 드레스 자락이 계단에 끌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에 박혔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그러나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한 여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기관총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한지안이 로비 중앙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박 변호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섰고 곰 삼촌을 비롯한 금강의 식구들이 인간 방어막을 쳤습니다. 한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서태윤의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한지안 씨, 조폭의 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서태윤 회장과 짜고 사기극을 벌인 겁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들의 질문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한지안이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조폭의 딸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면 돌파에 기자들도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과거에 주먹을 썼고 어둠의 세계에 계셨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지안이 품에서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모서리가 해진 아버지 한용운의 유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지난 10년 동안 작성하신 업무 일지이자 이중 장부입니다. 아버지는 조직을 청산하고 회사를 양지화하기 위해 불법 사업장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피 묻은 돈이 아니라 땀 흘린 돈으로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지안이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클로즈업된 화면이 로비의 대형 모니터에 송출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색 펜으로 적힌 날짜와 금액, 그리고 계좌번호가 적힌 영수증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밝히고자 하는 진짜 진실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내부 고발자 행세를 하고 있는 최민혁 전무.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가 청산하려던 과거의 망령입니다.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지안이 카메라 렌즈를 뚫어질 듯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적힌 내역은 최민혁 전무가 10년 전 청부업자에게 송금한 기록입니다. 금액은 5억 원. 명목은 교통사고 위장 처리 비용입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하며 숨을 멈췄습니다. 단순한 횡령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살인 교사 폭로였습니다. 최민혁은 회사가 양지화되면 자신의 비자금줄이 끊길 것을 우려해 제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서태윤 회장님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장부 안에 최민혁에 잡힐 서명이 담긴 살인 청부 계약서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서 복사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기자들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이건 특종 중의 특종이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최민혁의 살인 혐의, 그리고
유전자 조작 및 횡령 혐의까지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한지안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선언합니다. 플래시 세례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강그룹의 주식 전량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전 재산을요? 경영권 포기하시는 겁니까? 기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자산이었습니다. 그걸 포기한다는 건 22살의 나이에 내리기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식은 전부 금강임직원 상생재단에 출연하여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준다고요? 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지안이 뒤에 서 있는 곰 삼촌과 조직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한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현재 금강그룹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고용을 승계해 주십시오. 겉보기엔 거칠고 무서워 보일지 몰라도 이분들은 깡패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아들이며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가장들입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저를 가족으로 받아준 이 사람들입니다. 한지안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의 진짜 주인은 저나 최민혁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직원분들입니다. 부디 이분들이 범죄자가 아닌 당당한 회사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계산된 연출이나 가식이 없는 진심이 담긴 호소였습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환자 보호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번져나가 로비 전체를 채웠습니다. 곰 삼촌이 붉어진 눈시울로 한지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론의 물줄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최민혁은 조사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는 TV 속 한지안의 기자회견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미친년.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살인교사? 증거 있어? 저거 다 조작이라니까. 최민혁이 담당 검사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검사님, 보셨죠? 저게 다 쇼입니다. 감성파리에서 빠져나가려는 수작이라고요. 저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검사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하겠습니다. 검사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최민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검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최민혁 씨, 당신을 살인 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살인? 아니, 내가 제보자라니까. 플리바게닝 해주기로 했잖아. 검사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방금 박 변호사 측에서 팩스로 보낸 다이어리 사본과 계좌 추적 결과였습니다. 당신 금고지기가 방금 자백했어. 10년 전 청부업자한테 보낸 돈, 당신 차명 계좌에서 나간 거 확인됐고, 청부업자도 방금 신병 확보돼서 불고 있다는데 당신이 시켰다고. 최민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숨겼는데. 수사관들이 최민혁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철커덕.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민혁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금강의 주인이야. 저 계집애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주인은 무슨, 넌 그냥 살인범이야. 끌고 가. 최민혁이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조사실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찍어댔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죽이고 딸까지 죽이려 했던 악마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새벽 4시 병원 중환자실. 폭풍 같은 소란이 지나가고 병원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한지아는 묵윤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중환자실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서태윤이 각종 튜브와 전선을 몸에 주렁주렁 매단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B-, B-, B-. 한지아는 피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손으로 서태윤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지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서태윤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아저씨, 들려요? 대답 없는 서태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 다 해결했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 보고 손가락질 안 해요. 민혁 아저씨도 잡혀갔고 회사 식구들도 다 무사해요. 제가 지켰어요. 한지안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지켜요. 목숨 걸고 지킨다면서요.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한다면서요. 근데 왜 누워만 있어요? 한지아는 서태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10년 전 아빠를 잃었을 때의 그 차가운 공포가 다시금 엄습해 왔습니다. 돈도 회사도 명예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투박하고 따뜻했던 손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아빠처럼 가지 말아요. 제발 일어나요 아저씨. 그때였습니다. B-, B-, B-. 규칙적이던 심박동기 소리가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안의 볼에 닿아 있던 서태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한지안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서태윤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힘겹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서서히 한지안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이 하얗게 김으로 서렸습니다. 서태윤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한지안이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쇳소리 섞인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씨?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한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지안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서태윤이 힘겹게 손을 들어 한지안의 젖은 뺨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손이 툭 떨어졌습니다. 한지안이 그 손을 다시 잡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5, 10, 네, 울어요. 아저씨 때문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서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눈앞에 한지안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더 안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드려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저씨가 날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저씨 지킬 거예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서태윤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직의 보스도 회장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어른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한지아는 서태윤의 품에 안겨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긴 밤을 몰아내고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아침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옥 같던 하루가 지나고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색 꽃잎이 눈처럼 흩날려 교정을 뒤덮었습니다. 그 꽃비 아래 벤치에 한지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그리고 질끈 묶은 머리. 1년 전 수천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던 비운의 상속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지아는 무릎 위에 전공 서적을 펼쳐놓고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평범한 23살 대학생의 모습이었죠. 한지안이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던 찰나였습니다. 아가씨, 아니 지안아. 저 멀리 교문 쪽에서 익숙하다 못해 고막을 때리는 우렁찬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한지안이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정 저편에서 건장한 사내 셋이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차림새가 가관이었습니다. 과거 검은 정장으로 위압감을 주던 그들이 등에는 금강 로지스라는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1년 전 병원 복도에서 몸으로 한지안을 지켰던 곰 삼촌과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아, 진짜 학교에선 조용히 좀 하라니까요. 한지안이 질색하며 책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곰 삼촌이 땀을 뻘뻘 흘리며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치킨 박스와 피자 박스가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벚꽃 향기를 밀어내고 진동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물류센터가 요 근처라 지나가는 길에 간식 좀 샀지. 공부하느라 힘들지? 동기들이랑 좀 나눠 먹어. 한지안이 기가 막히다는 듯 물었습니다. 무슨 간식을 10인분이나 사와요? 여기 잔치 열렸어요? 아, 우리 아가씨 기죽으면 안 되니까. 원래 대학생 때는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야. 야, 너희들도 인사드려. 뒤따라온 다른 삼촌들이 험악한 얼굴로 사람 좋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그들을 힐끔거리며 수군댔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학생은 든든하겠다는 부러움 섞인 눈빛들이었죠. 한지안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내걸었던 조건대로 그들은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았습니다. 금강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운영되었고 과거 조직원들은 물류와 보안팀의 정직원이 되어 땀 흘린 만큼 버는 정직한 가장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삼촌. 잘 먹을게요. 근데 일 안 하고 여기서 땡땡이 쳐도 돼요? 아이 참, 점심시간 쪼개서 온 거야. 반장한테 걸리면 혼나. 얼른 가자. 삼촌들이 수다를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빵 마이너스. 경적 소리가 짧고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주차장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1년 전 골목을 가득 메웠던 위압적인 검은 벤츠 S클래스는 없었습니다. 대신 흙먼지가 조금 묻은 아주 평범한 흰색 국산 SUV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서태윤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갑옷 같은 더블 브레스트 수트를 입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베이지색 면바지에 부드러운 니트 차림. 병색이 완연했던 얼굴은 혈색이 돌고 건강해 보였으며 날카롭던 눈매는 훨씬 유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한지안이 설립한 상생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일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태윤의 핀잔에 곰 삼촌이 머리를 극적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니,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저희는 그냥 아가씨. 아니, 지안이 얼굴 좀 보려고. 반장한테 전화 넣어둔다. 얼른 복귀해. 네. 가자. 지안아, 나중에 또 올게. 삼촌들이 후다닥 트럭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한지안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저씨, 너무 뭐라 그러지 마요. 맛있는 거 사오셨는데. 저 녀석들은 풀어주면 끝이 없어. 수업 끝났니? 가자.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차 좀 막히겠다. 서태윤이 자연스럽게 한지안의 무거운 전공책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지안이 서태윤의 팔짱을 꼈습니다. 탄탄한 팔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오늘 컨디션은 괜찮아요? 약은 먹었어요? 잔소리는. 의사가 나보고 20대 심장 같다고 하더라. 거짓말. 저번 검진 때 콜레스테롤 높게 나왔잖아요. 오늘 저녁은 풀만 먹을 줄 알아요. 에이, 고기 좀 먹자. 오늘 같은 날은.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며 SUV 차량으로 걸어갔습니다. 1년 전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날의 공포는 이제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따뜻하고 소소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벚꽃잎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벤츠 군단의 호의는 없었지만 그 어떤 보디가드보다 든든한 내 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 주차장에 흰색 카니발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트렁크가 열리자 돗자리와 과일 바구니 그리고 전 부친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왔습니다. 한지안과 서태윤 그리고 아까 학교에 왔던 곰 삼촌을 포함한 핵심 멤버 5명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나란히 붙어있는 2개의 봉분 앞이었습니다. 고 한용운, 고 이미경. 한지안의 아빠와 엄마가 합장된 묘소였습니다. 묘소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한지안은 묘비 앞에 아빠의 낡은 다이어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받은 성적 우수 장학금 증서였습니다. 한지안이 다이어리 옆에 상장을 나란히 펼쳐놓으며 으스댔습니다. 아빠, 엄마, 나왔어. 이거 봐라. 나 이번에 전액 장학금 받았다. 한지안이 돗자리를 펴고 절을 올렸습니다. 서태윤과 삼촌들도 뒤따라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검은 양복들이 도열해 살벌한 느와르 영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겠지만 지금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사과를 깎는 영락없는 대가족의 성묘 풍경이었습니다. 곰 삼촌이 묘비 앞에 육포를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아니 회장님, 저 담배 끊었습니다. 지안이가 냄새난다고 하도 구박을 해서. 허허. 서태윤이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채워 묘비에 뿌렸습니다. 술이 흙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며 서태윤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지안이가 장학금을 탔습니다. 형님이 공부는 지질하게 못하셨는데 머리는 형수님을 닮았나 봅니다. 아저씨, 아빠 앞에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빠 똑똑했거든요. 한지안이 눈을 흘기자 좌중이 빵 터졌습니다. 하하, 맞습니다. 회장님이 셈은 좀 느리셨어도 촉은 좋으셨죠. 웃음소리가 추모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태윤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약속 지켰습니다. 지안이 깡패 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사랑받는 딸로 키우겠다는 약속. 이제 마음 푹 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남은 생은 제가 이 아이 곁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추모공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한지아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 사무치던 외로움,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졌다는 공포, 죽고 싶을 만큼 무서웠던 그 밤, 충동적으로 보냈던 문자 한 통이 불러온 기적 같은 오지. 지안아, 뭐해? 과일 먹어. 서태윤이 깎은 사과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한지안이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서로 입에 전을 넣어주며 왁자지껄 떠드는 삼촌들. 그리고 흐뭇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서태윤. 한지안이 사과를 받아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저씨, 응? 고마워요. 갑자기 웬 고마워 타령이야. 닭살 돋게. 그냥요. 다 고마워서요. 한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활짝 웃었습니다. 화려한 벤츠 20대는 사라졌습니다. 수천억의 유산도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지아는 지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줄 사람들이, 넘어지면 일으켜줄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들이 이렇게나 많이 곁에 있으니까요. 아빠, 나 이제 진짜 안 외로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잘 자. 나갈게. 한지아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부모님의 묘소에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옆에 핀 하얀 들꽃을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잘 가라고, 대견하다고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 배고프다. 내려가서 삼겹살 먹자. 곰 삼촌이 돗자리를 거두며 소리쳤습니다. 삼겹살 콜, 제가 굽겠습니다. 한지아는 서태윤과 삼촌들 사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태윤이 자연스럽게 한지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카니발 승합차에 몸을 싣고 돌아가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붉은 노을 속으로 길게, 아주 길게 이어졌습니다. 혼자가 된 날 시작된 이야기는 여럿이 되어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한지안의 휴대전화 배경화면 속 1년 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위로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오는 반지하 방에서 홀로 울던 지안이의 이야기가 붉은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따뜻한 웃음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벤츠 군단과 수천억 원의 유산은 사라졌지만 지안이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가족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행복이란 어쩌면 번쩍이는 성공이 아니라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으며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내 편이 곁에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외로운 분이 계신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안이의 간절한 문자가 기적을 불렀듯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무장한 여러분만의 벤처 군단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